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가이드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핫해볼 주제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기록인 영행열전입니다. 황제의 총애를 발판 삼아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권세를 누렸던 인물들. 하지만 그 끝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던 그들의 흥망성쇠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영행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마천의 문제의식. 둘째, 등통과 한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본 권력의 사유화. 셋째, 이 열전에서 탄생한 유명한 고사성어들. 마지막으로 사마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먼저 영행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죠. 아첨할 영자의 요행행자를 씁니다. 즉 실력이나 공적이 아니라 오직 아첨과 운으로 황제의 총애를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간신과는 조금 달라요. 간신이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권력을 뺏으려 했다면 영행은 그저 황제의 환심을 사서 개인의 안락과 부를 누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간신 축에도 못 드는 낯간지러운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사마천은 왜 이런 아첨꾼들의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건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사마천은 시대의 가치체계가 뒤집힌 현실을 고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실한 노력과 충성이라는 덕목이 황제의 변덕스러운 기분보다 가치없게 취급받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비판한 것이죠. 이릉장군을 변호하다 궁영이라는 참혹한 일을 당했던 사마천에게 직언보다 아첨이 생존에 유리한 이 현실은 뼈저린 경험이었을 겁니다. 당시는 한나라 황제 중심의 절대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중앙집권 체제 아래서 황제의 말 한마디는 법 위에 군림했죠. 이런 환경은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추는 영행들이 탄생하고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토양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서문에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힘써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풍년을 만나는 것이 낫고 정성껏 임금을 섬기는 것보다는 임금의 뜻에만 맞추는 것이 낫다. 이 말에는 능력보다 총애가 성공의 척도가 된 세상을 향한 사마천의 냉소적인 시각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사유화되는지 그 상징적인 인물인 등통과 한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등통은 꿈과 아첨으로, 한원은 어린 시절의 친분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등통은 돈을 찍어내는 권리를 가졌고 한원은 황제와 침실을 같이 쓸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이들은 후원자의 사망이나 오만함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연년이나 미자 같은 인물들도 그 궤적은 비슷합니다. 등통의 인생은 정말 황당합니다. 그는 배를 젓는 사공인 황두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가 꿈속에서 본 자신의 등을 밀어준 사공이 바로 등통이었던 거죠.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황제의 미신적인 믿음 하나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등통은 재능은 없었지만 아첨에는 천재적이었습니다. 황제가 등창을 앓다 그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낼 정도였죠. 한 문제는 감동해서 태자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켰지만 태자는 수치심을 느꼈고 이건 훗날 등통의 파멸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아첨이 국가 경영의 도구가 된 아주 기괴한 사례죠. 황제는 관상가가 등통은 가난하게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자 오기가 생겨 등통에게 촉군의 구리광산을 통째로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돈을 주조할 권리까지 부여하죠. 등시전이라는 개인 화폐가 천하에 유통될 정도로 그는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개인의 감정 때문에 넘겨준 사건, 이것이 바로 권력 사유화의 극치입니다. 보시다시피 국가의 공적 자원인 광산이 특정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공적 시스템은 무너졌고 영행 한 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한 문제의 서거와 함께 끝납니다. 경제가 즉위하자마자 등통은 면직되었고 불법 주조 혐의로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비녀 하나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관상가의 예언대로 남의 집에 얹혀 살다 비참하게 굶어 죽고 맙니다. 다음은 한 무제의 총애를 받은 한원입니다. 등통보다는 배경이 나았습니다. 무제와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한 동무였고 무예도 뛰어났죠.
하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생긴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형인 강도왕 유비가 엎드려 절에도 무시하고 지나갈 만큼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황제의 허락 없이 후궁들의 거처인 영왕을 드나들다 궁녀와 정을 통했다는 추문까지 일으켰죠. 황제의 총애만 믿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한원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황제 1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황태우라는 또 다른 강력한 권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한원은 황제와의 개인적 친분에만 눈이 멀어 정치적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격노한 왕씨 황태우는 사살을 명령합니다. 무제가 직접 나서서 구걸하듯 빌었지만 어머니의 노여움을 돌릴 순 없었죠. 절대 권력자라는 황제조차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한원은 결국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들을 남겼습니다. 그 속에 담긴 뜻을 파헤쳐보죠. 불명일전, 요즘 말로 땡전 한 푼 없다는 뜻입니다. 천하의 화폐에 자기 이름을 새겼던 등통이 죽을 때는 동전 한 푼도 자기 것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을 비꼬는 말이죠. 부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허망함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도지죄는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는 뜻입니다. 사랑할 때는 나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먹던 걸 줄까? 라고 하던 왕이 총애가 식자 어디서 먹다 남은 걸 나한테 줘? 라며 죄를 묻습니다. 행동의 선악이 아니라 권력자의 기분이 죄를 결정한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미자아의 일화는 영행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권력자의 주관적 감정에 종속된 삶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손바닥 같은 것이니까요. 사마천의 시각으로 분석한 영행의 성공 비결은 명확합니다. 실질적 재능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아첨, 요행, 그리고 외모와 친분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국가를 병들게 한다는 게 사마천의 경고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사마천이 이 아첨꾼들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유한합니다. 사적인 총애에 기반한 권력은 후원자가 사라지면 함께 소멸합니다. 둘째,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군주의 사사로운 감정이 시스템을 압도할 때 국가는 왜곡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사마천은 영웅뿐만 아니라 이런 영행들을 통해서도 권력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낳은 산물, 영행. 오늘날 우리의 조직과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마천의 영행열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